혹시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모은 피 같은 돈을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피 같은 투자금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산업혁명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잉글랜드에서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겁니다. 또 왜 미국이 여전히 유망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원전 9500년경 이미 신석기 혁명으로 농사를 짓던 서아시아와 달리 잉글랜드인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을 하고 있었고 이후 적어도 55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인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에는 잉글랜드인들도 잉글랜드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유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이집트 쿠프왕의 피라미드 발치에 묻힌 의존용 배 한 척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수준이죠. 이런 불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바꾼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잉글랜드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어떻게 따라잡았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 남한은 성장했는데 북한은 후진할까요? 왜 소련은 망했는데 미국은 세계를 지배했는지를 이해하면 미래의 주도국이 미국일지 중국일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하는 국가와 실패하는 국가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을 다룰 겁니다. 국가의 성공이란 혁신적인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처럼 말이죠. 과연 중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고 찰리 먼거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명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두덕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이 책입니다.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책이죠. 저자는 여기 이 두 분이시고요. 데런 나스모글루 이분하고 제임스 로빈슨 이 두 분이십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와 같은 겁니다. 왜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사는가 하는 질문이죠. 청균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리적 요인으로 꼽았었죠. 이 책 역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저자들은 정치적인, 제도적인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의 국경 사이에는 노갈레스 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이 남쪽은 멕시코, 북쪽은 미국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은 옛날부터 같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멕시코 노갈레스는 잘 못 살고 미국의 노갈레스는 잘 산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의 질문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제도적 인 것 때문이라는 거죠. 북쪽의 노갈레스는 미국 제도를 따르는 그런 미국 땅이고 남쪽에 있는 노갈레스는 멕시코 제도를 따르는 멕시코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지역의 경제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제도는 어떤 거고 멕시코의 제도는 어떤 것이길래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제도를 책에서는 포용적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제도는 책에서는 착취적인 제도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미국에는 포용적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 남쪽에는 착취적인 제도가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미국과 멕시코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격차가 벌어졌냐 라고 봤을 때 미국과 멕시코는 사실 전부 다 둘 다 이 유럽의 식민 제국으로 시작을 했죠. 미국은 영국 그리고 멕시코는 스페인,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죠. 왜 에스파냐의 정복자들은 이 남미에 착취적인 제도를 만들었고 왜 영국의 정복자들은 북미에 이런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남미에는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반면에 북미에는 그렇게 자원이 많이 없었죠. 착취할 게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미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정복자들이 정착민들을 살기 위해서는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서 뭔가를 얻었어야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뭔가를 더 준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에는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되는 포용적인 제도가 만들어졌고 멕시코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멕시코는 초창기에 착취할 것들이 많았고 때문에 정복자들도 원주민들을 계속 착취했고 독립을 된 이후에도 그런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독재국가가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는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졌고 멕시코에는 착취적인 제도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이 포용적 제도인 미국에는 은행이라든지 성장,
특허, 기업 이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성장으로 이어졌죠. 빌 게이츠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이 반독점을 걸고 넘어지긴 했지만 빌 게이츠의 재산을 압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알리바바의 마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한테 많은 걸 뺏겼죠. 그런 것들이 차이라는 거죠. 책을 볼 때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 그리고 인센티브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멕시코는 잘 살고 미국은 못 사는가? 왜 같은 이름의 노갈레스인데 미국 애리조나의 노갈레스는 잘 살고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는 못 사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전혀 다른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책의 사실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는 제도, 즉 정치제도가 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먼저 말했던 지리적 위치 가설이라는 거죠. 세계의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죠. 극심한 빈부격차가 지리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지리적 위치 가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이분인데요. 몽테스키웨가 이런 주장을 펼쳤었죠. 몽테스키웨는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이 게으르고 호기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기 십상이라고도 말을 했죠. 핵심은 온대적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더 잘 산다라는 거죠. 이 주장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금방 봤던 노갈레스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갈레스주는 지리적 위치가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이 중간에 선 하나를 두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리적 위치가 다르지 않죠.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갈레스는 잘 살고 멕시코의 노갈레스는 잘 못 살죠. 두 노갈레스를 갈라놓은 것은 지리적인 위치 가설, 기후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그렇죠. 베를린 장벽으로 나눠져 있던 동서독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차이는 많이 났죠.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열대 지역이 온대 지역보다 늘 가난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당시만 해도 이 남미에는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라는 찬란한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반면에 북미에는 그렇다 할 문명이 없었습니다. 이 잉카와 아즈텍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고도로 중앙 집권적인 체제였고 도로도 건설했고 민생 구제 정책까지 펼치기도 했었죠. 문자와 화폐도 사용했고요. 근데 여기와 대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도 신석기 시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당시를 보면 말이죠. 또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은 남아공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잘 살고 있죠. 또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국,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국, 인더스 문명도 사실 전부 다 열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고대 문명들을 보면 열대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몽테스키웨가 주장하는 지리적 위치 가설, 열대 지역이 온대 지역보다 여류에 있다라는 주장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주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청균세인 저자죠. 제이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사람입니다. 기후가 온대한 지역은 가축화할 수 있는 동식물종이 많았기 때문에 농경생활의 강도가 달라졌고 그래서 그것이 이 번영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온대 지역에서는 쌀도 키울 수 있고 밀도 키울 수 있고 옥수수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열대 지역에서는 옥수수 하나밖에 못 키운다라는 그 개수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멕시코 같은 남미에서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대륙의 방향이 이렇게 유라시아처럼 동서로 길다면은 가축을 키우는 방법, 작물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 가로축으로는 같기 때문에 쉽게 퍼뜨릴 수 있었다. 쉽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이 빨리 성장을 했고 반면에 아래 위로 긴 남북으로 긴 미국 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지리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예외로 나오는 게 중국과 인도죠. 중국과 인도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고 있고 자원도 많고 유라시아처럼 방향도 유리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 바로 이 두 나라에 살고 있죠. 중국과 인도로 보면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노동윤리가 부족하고 미신이라든지 마법을 믿고 서방의 신기술 같은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또 남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낭비벽이 심하고
그래서 또 영원히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에 중국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를 공자 같은 중국 철학자들의 가치관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지게 될까요? 다시 노갈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갈레스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경 북쪽이나 국경 남쪽이나 문화적인 측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국경이 나뉘기 전에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죠. 물론 지금은 규범이라든지 가치관의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 국경이 나뉘고 나서 그 발전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거지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또 멕시코까지 갈 필요 없이 이 한국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3파선을 따라서 국경이 나뉘기 전까지는 언어, 인종, 문화적인 면에서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강했습니다. 한반도를 보면은 문화적 차이는 번영의 차이를 설명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멕시코나 남미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게을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가난한 원인 때문에 게을러진다는 거죠. 가난한 원인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런 사유재산권.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재산을 쌓겠냐는 거죠. 재산을 축적해봤자 국가들한테 착취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죠. 또 아프리카는 심지어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 자신마저도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 윤리라는 거죠. 이 개신교 윤리가 어떤 그런 경제적 번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종교는 과연 그런 원인이 될까요? 이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이런 개신교 국가,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 이 근대화가 먼저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카톨릭이 주도하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도 빨리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룬 나라라고 하면은 중국, 한국, 일본 정도가 될 텐데 그런 나라 치고 그리스교와 관련된 사례는 하나도 없죠. 이 종교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번영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부유한 이유는 시장에 실패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실패하는 방법을 잘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지가설이라고 하는데 무지가설로 번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에 가나에서 일어난 일들, 경제적인 실패 이런 것들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독립 직후의 가나의 정책은 국유 산업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국유 산업이라는 게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망고가 재배되지 않는 지역에서 망고 공장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과연 그 관할 정부가 모르고 거기에 망고 공장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재자들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자신의 지지자들, 자신의 세력들한테 이득을 주고자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남배 대통령은 그런 것을 모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지도자들 역시 실수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게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착취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착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지가설 역시 올바른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거는 남한과 북한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 제도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죠.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평원이라는 사람은 동생과 헤어져서 가까스로 인민군에 붙잡히지 않고 남한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죠. 2000년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할 때까지 살았죠. 반면에 황평원의 동생은 원래 의사로 일했었는데 인민군에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죠. 이 두 사람이 형제가 2000년에 만나게 되는데 약사로 일하는 형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전화기도 있었지만 동생은 차도 없고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돈을 주려고 했지만 동생은 그걸 줘봤자 북한군한테 뺏길 게 뻔하니까 그냥 넣어두라고 했죠. 그러면 돈 대신 이 외투라도 받고 있자고 동생한테 권했지만 동생은
자기가 갖고 있는 외투는 사실 정부한테 빌린 거라고 바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를 보면은 남한의 국민 수준은 유럽과 비슷합니다. 근데 북한은 아프리카와 비슷하죠. 수명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북한은 남한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이런 격차가 이런 남북으로 나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격차죠. 사실 남한 정부도 초반에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재산이 있는 시장 경제를 채택했고 대표적인 기업에 자원을 몰아주면서 이 고속 성장을 만들어냈죠. 반면에 이북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회재산이 불법화되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 역시 금지되었죠. 모든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받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90년대 후반까지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는 10배 이상 벌어졌죠. 이런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문화, 지리, 무지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이 제도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착시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입니다. 북한은 착시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남한은 포용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포용적인 제도의 핵심은 이 인센티브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경제가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것, 즉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인센티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컴퓨터도 고사하고 책도 별로 없죠. 학교를 마치면 하나같이 10년 동안 군복무를 강요받습니다. 자기 재산을 갖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 힘든 상황이죠. 반면에 남한의 학생은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부자가 돼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죠. 사회재산을 기반으로 돈만 있으면은 생활 수준을 높이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법질서도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뺏길 위험을 국가가 막아준다는 거죠. 북한에 그런 게 있을까요? 또 남한에는 이 금융시장에서 돈을 쉽게 빌리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남한과 북한은 이런 전혀 다른 제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착시적인 제도와 포용적인 제도, 그 차이 때문에 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책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원리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유재산 보장이다. 사유재산권을 가진 자만이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하는 족족 도둑맞거나 몰수당하거나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업가는 투자와 혁신을 도모할 인센티브는커녕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핵심은 인센티브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는 경제제도죠. 그게 바로 포용적 제도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착시적 제도라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잠깐 말했다시피 이 포용적 제도는 이 기술과 교육이라는 두 원동력을 조장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발전뿐만 아니라 그런 과학적 발전을 사업에 적용한 덕분이죠. 사유재산을 장려하고 계약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그런 경제적 제도가 있어야지 기술적 혁신이 만들어지겠죠. 이 멕시코가 아닌 미국에서 에디슨 같은 사람이 배출됐다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미국에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을까? 유명한 기업가들이 많을까? 라고 봤을 때 미국에는 특허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 사유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에디슨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사유재산을 착취하지 않는 제도죠. 그런 것들이 기술 발전과 더 나아가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포용적 제도에는 다른 요인도 필요한데 권력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 독재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 법원,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것. 그런 것들을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원주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포용적 제도라는 게 이 사유재산도 유지해주고
기술 발전을 만들어내서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데 왜 모든 국가가 그런 포용적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왜 늘 번영을 선택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콩고의 사례를 보면은 모토보라는 독재자가 아주 착취적인 제도를 만들어놨죠. 근데 콩고 국민이 이 가난에 허덕이게 하는 대신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만드는 게 모토부 같은 독재자한테도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답은 아니오입니다. 독재자 같은 사람들은 포용적 제도를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근간이 되는 그런 경제 이론이 바로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것인데 위대한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말한 거죠. 이 창조적 파괴는 쉽게 얘기하면 옛 것을 새 것으로 갈아치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분야가 이 낡은 분야에서 자원을 빼앗아오고 신생기업이 기성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신기술이 어떤 기존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과거에 기존에 사용되던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창조적 파괴죠. 그런 것들이 지속돼야지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뭔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창조적 파괴라는 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결론적으로 더 큰 부를 만들어내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기득권들, 그런 사람들은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합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이 독재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포용적 제도를 만들면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용적 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핵심은 엘리트층이 이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봉건사회가 일찍 무너지고 비교적 이 엘리트층의 권리가 많이 약했던 잉글랜드에 비해서 절대군주와 귀족이 잃을 게 훨씬 많았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나 아니면 러시아에서는 이 산업혁명이 봉쇄됐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역시 잃을 게 많았던 독재자 또는 엘리트층이 산업화가 만들어낼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막은 겁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는 산업 발달을 두려워해서 1802년에는 빈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죠. 철도 건설도 반대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프란츠 1세의 측근 중 한 사람인 프리히드히 폰 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대중이 모두 자립해 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 일반 대중들이 잘 못 사는 게 오히려 통치하기 쉽다는 의미죠. 또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의 기운이 번지고 있지만 내 몸에 숨이 붙어있는 한 결단코 이 나라를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공장의 수를 철저히 통제하는 새로운 법을 발효했죠. 또 이 불필요한 여행만 부추길 따름이라면서 철도에 대한 반대도 계속했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권력 진단이 종종 경제 발전을 반대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것이 독재자들의 인센티브의 방향입니다. 절대주의 정권, 왕이라든지 독재자라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 제도를 바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나눠서 가지려고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질문, 왜 국가는 늘 번영을 선택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지배층은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합니다. 창조적 파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즉 착취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더 좋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착취적인 제도가 항상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어떤 좋은 자원을 한 곳으로, 유망한 곳으로 몰아주면서 성장을 했죠. 특정 시기에는 미국을 앞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착취적 제도 하에서의 성장은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중국이라든지 권위주의 국가, 그런 곳에서도 경제 성장을 하긴 하지만 소련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고속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이루어지죠. 그런 국가들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포용적인 제도에서 성장을 하든 착취적인 제도에서 일정 수준이나마 성장을 하든지 간에 두 경우 모두 이 중앙집권화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 포용적 제도에서는 중앙집권화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그런 법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회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죠. 그와는 좀 다르게 착취적인 제도에서도 이 중앙집권화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자원을 빼앗아서 유망한 곳에 몰아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에서 어떤 그런 자원들을 빼와서 공업에 몰아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서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성장을 하려면 중앙집권화는 일정 수준 필요하다라는 것도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착취적인 제도 하에서 성장했던 사례들도 간단하게 조금씩 보겠습니다. 처음 볼 건 금방 말했던 이 소련의 중공업 사례입니다. 소련에서 중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중앙 집권화가 있어서 자원을 몰아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워낙 낙후된 공업 기술 때문이기도 했죠. 따라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는 뜻입니다. 다만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1928년에서 60년대까지 이 소련의 국민 소득은 연간 6%씩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방인들이 착각에 빠지기도 했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세뮬슨이 쓴 교과서를 보면은 언젠가 소련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1970년대 소련의 성장은 멈추고 말죠. 착취적 제도는 두 가지 이유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스탈린도 이미 인센티브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포기했었습니다. 예컨대 소련의 노동자는 임금의 37%까지 이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 제공한 상여금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혁신을 추구하면 현재 생산수단에서 자원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목표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량을 확대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용을 하게 되어버리죠. 또 생산성을 늘려봤자 다음에는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야지 상여금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만 늘리면서 상여금을 계속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적당히 생산하는 것이 늘 목표를 달성하고 상여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착취적 경제제도를 포기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나니까 공산당은 맥을 못 추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었죠. 또 송나라를 보면은 960년에서 1279년까지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시계, 나침반, 화약, 종이지폐, 도자기, 화로, 주철을 만드는 용광로 이런 것들을 유럽보다 훨씬 더 먼저 중국의 송나라에서 발명을 했었죠. 하지만 송나라는 포용적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들의 인센티브를 작동을 시키면서 나침반, 화약 같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들어온 명나라 혹은 청나라에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럽이랑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아편 전쟁으로 영국한테 당하게 되죠. 또 아프리카의 이 카사이 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두 부족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왼쪽에는 렐레 부족이 살고 오른쪽에는 부숑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렐레 부족은 잘 못 살고 부숑 부족은 잘 살죠. 그런 차이는 1620년대부터 벌어졌는데 샤임이라는 인물이 왕국을 세우고 중앙집권과 법제도를 만들고 세금을 거둘 그런 경찰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착취적인 중앙집권이나마 만들지 못한 지역과 착취적이나마 중앙집권안을 만들어낸 지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지역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싶었고 그 착취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살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 차이가 이 두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더 과거로 내려가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이란 이쪽 부근에서 고대에 있었던 문명을 나투프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신석기 혁명, 즉 농업혁명이라든지 정착생활 이런 것들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의 다른 어떤 것보다 신석기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죠. 나투프 문명이 의미하는 바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석기 혁명을 가장 먼저 한 이 지역이 현재는 경쟁적 우위를 유지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제도적 차이라는 거죠. 이 지역에서 농경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층이 형성이 됐는데 그런 엘리트층의 형성은 초기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졌지만 착취하는 엘리트가 있다는 것, 그것은 즉 그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런 것들을 빼앗고 싶어하는 비엘리트층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따라서 내전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불안정하고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나투프 문명 역시 지속되지 못했죠. 역시 착취적 제도 하에서 성장은 했지만 이어지지 못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비슷한 맥락에서 마야 문명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마야 문명은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은 착취적인 제도 하에 있었죠. 엘리트층이 부유해지면서 수많은 예술품, 기념품 이런 것들이 쏟아졌지만 안정적이지 못했죠. 내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착취적 제도 하에서의 경제 성장은 지속되지 못하고 내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대로 성장이 가능한다고 해도 창조적 파괴가 동반되는 그런 본격적인 성장은 불가능하죠. 소련이 미국을 앞서가기도 했지만 기술적인 그런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동반되지 않는 성장은 지속될 수가 없죠. 근데 지속할 수가 없으면은 이 부의 불평등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계속 성장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이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계속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데, 조금이나마 성장이 이어지지 않고 그런 불평등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언젠가는 반란, 내분, 내전을 일으킬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전 가능성이 커진다. 착취적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 양극화를 뒤집으려는, 기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빼앗아오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커지기 때문에 내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붕괴하게 되죠. 이것이 착취적 제도의 태생적 한계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생적 한계에도 착취적 제도화의 성장이 눈부시게 보일지도 모른다. 요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바라보며 탐복하는 것과 같다. 중국 역시 착취적 제도화의 성장을 경험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며 근본적인 정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요즘 중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 책은 조금 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성장에 필요한 몇 가지 요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을 이뤄냈고 사회재산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인센티브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재산을 추구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마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엔트 파이낸스였나요?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이 상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회사의 주식을 거의 다 뺏겨버렸다고 하죠. 이런 나라에서 창조적 파괴가 가능할까요? 현재까지는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주도를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죠. 최근에 AI를 보면은 뭔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로봇 산업도 그렇고. 과연 이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을 지나쳐 나가서 주도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기술 발전을? 그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죠, 사실. 근데 그렇다면 좀 쉽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과연 시진핑을 비판하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위험한 이유이죠. 물론 중국에 투자를 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이 당이 개입을 해서 뭔가 사회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을 보면은 부양극화가 심하다고 하죠. 요즘 중국 청년들을 보면은 아주 불만이 많아 보이죠. 언젠가는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고 그런 상황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가 있겠죠.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이 포용적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다원주의라는 것, 권력을 분산시켜 놓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권 분립 같은 것, 그리고 또 자유로운 언론, 시민단체들, 노조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국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곳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 어떤 곳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왜 어떤 곳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판을 치고 어떤 곳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확산을 하게 될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 차이가 결정적 분기점에서 오는 겁니다. 유럽을 보면은 1346년까지만 해도 정치나 경제제도에 관해서 이 동서유럽이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600년대 무렵부터 이제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죠. 서유럽과 동유럽이. 그때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흑사병이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귀해지고 이 봉건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흑사병 이후에 두 가지 결정적 분기점 역할을 하는 사건이 더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1642년에서부터 51년간 지속된 잉글랜드 내전과 그리고 1688년에 있었던 명예혁명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죠. 흑사병과 명예혁명이라는 결정적 분기점을 지나면서 투자나 거래, 혁신을 장려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경제제도가 잉글랜드에 자리를 잡게 되죠. 특허권이 생기고 사회재산권이 보호되고 법 질서가 지켜지고 독점은 거의 철폐되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국가가 해군을 동원해서 이 상인의 상업활동을 보호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도로망이라든지 운하, 철도 이런 기관시설 건설에도 힘을 쓰게 되죠. 명예혁명 이후에 몇십 년 만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회재산권 보호 이런 과정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기회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요인들 말고도 더 중요한 거는 명예혁명으로 인해서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게 바로 앞에서 잠깐 말했던 다원적 정치제도, 다원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회라든지 이런 곳의 권력이 세졌다는 의미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권력이 많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에스파냐에는 코르테스라는 의회 권력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삼부회라는 게 있었죠. 근데 잉글랜드와의 차이점은 잉글랜드 의회는 조세권이 있었지만 삼부회 같은 곳에는 그런 조세권이 없었죠. 잉글랜드 의회에는 조세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왕이 돈이 부족할 때 이 의회에 부탁을 했어야 됐습니다. 세금을 올리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대가로 이제 의회는 여왕한테 양보를 요구하게 되죠. 특히 무역 독점권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거래됐는데 여왕이 독점하고 있던 무역 권리를 이제 나눠 가질 수 있게 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세권을 가지고 있던 잉글랜드의 의회는 왕과의 그런 권력 다툼에서 유리하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고 에스파냐나 프랑스는 지고 말죠. 그 결과 에스파냐나 프랑스에서 무역은 왕이 독점하게 되고 잉글랜드는 여러 상인들이 나눠 갖게 되죠.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차이가 17세기 들어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바로 그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는 아메리카 대륙의 무역을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 그런 과정들 때문이었죠. 근데 다른 유럽 군주들은 독점을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잉글랜드에는 왕실과 친분, 연분 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막대한 부를 가진 상인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과 이 명예혁명에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 이런 거상들이었죠. 잉글랜드는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권력이 많은 이들이 에스파냐나 프랑스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나 명예혁명 이런 결정적인 분기점이 대서양 무역이라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그런 기회를 만나면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에스파냐 사이에서. 그래서 이후에 법질서, 사회재산권 같은 포용적인 정치 제도들이 잉글랜드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또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결국 왜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정적 분기점을 지나면서 잉글랜드에서 먼저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제도적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잉글랜드 의회가 이 프랑스나 스페인의 의회보다 권한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 거죠.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영국 의회는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권한이 조금 더 강했을까요? 1446년에 서유럽 소작농은 동유럽의 소작농들보다 비교적 많은 권리와 자율성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흑사병이 서유럽에서는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이어진 반면에 이 동유럽에서는 그런 결과를 낳지 못했죠. 결국 이 소작농의 작은 권한 차이, 조금 더 소작농의 권한이 강했다는 것, 잉글랜드에서. 그 차이가 흑사병 이후에 더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에는 또 더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포용적 제도가 자리를 잡냐, 착취적 제도가 자리를 잡냐라고 봤을 때 기존 제도의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잉글랜드의 기존 제도는 이 소작농한테 조금 더 유리했다는 거죠. 왕의 권한이 조금 더 작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차이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기존 제도의 차이, 즉 농노의 권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 분기점 역할을 한 흑사병, 명예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더 커졌고, 그리고 그게 이후에 기회, 즉 대서양 무역 항로가 발견되면서 더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게 산업혁명이라는 결과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역사적 우발성이라는 것, 즉 우연도 많이 작용을 했죠.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해군력에 있어서 잉글랜드보다 더 강했죠. 영국보다. 근데 한 번의 전투에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한테 지게 되면서 잉글랜드는 스페인 못지않게 아메리카 대륙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됐죠. 만약에 우연히 잉글랜드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잉글랜드는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차이, 결정적 분기점, 못지않게 역사적 우발성, 우연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차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차이도 그런 기존 제도의 차이 때문에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의 전함이 도쿄만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 무역협정을 이끌어내고 메이지 유신까지 만들어냈는데 그런 비슷한 과정이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영국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한테 무역협정을 이끌어냈었죠. 근데 이 중국은 이 착취적 제도, 절대주의 왕권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간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 포용적인 제도로 가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갔죠. 이것도 역시 기존 제도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도쿠가와라는 왕이 있긴 했지만은 지방 다이묘들의 권한이 강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못했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다원주의, 광범위한 열압 세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일본에는 있었죠. 반면에 중국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기존 제도의 차이 때문에 일본은 포용적인 제도로 가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반면에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국한테 착취를 당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결정적 분기점으로 인해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착취적 제도로 간 나라들은 성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지속되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포용적 제도로 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속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에는 1333년에 11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포용적인 제도 덕분에 엄청나게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베네치아의 상이라는 소설, 그게 바로 이 시기를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죠. 어쨌든 이 시기의 베네치아의 경제제도는 포용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지키는 이런 계약 혁신 덕분이었는데, 당시에 코멘다라고 하는 합자 형태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돈 없는 젊은 사업가는 발품을 팔고 몸으로 때우고, 돈 많은 기존 기득권들은 이제 돈을 내는 그런 합자 형태인데, 이런 합자 형태 때문에 돈이 없는 젊은 사업가를 하더라도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은 이 기존 돈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무역을 떠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코멘다라는 계약 형태 때문에. 그래서 이 코멘다가 신분 상승의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창조적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 부자가 되는 젊은 기업인이 있다는 것은 기성 엘리트층의 경제적 이익이 분산된다는 것을 뜻하게 됐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정치 권력에도 도전하는 신흥 부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정치에도 참여를 해서 정치 권력도 빼앗아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1286년에 헌법을 수정해서 의원직을 세습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죠. 그런 비슷한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 정치가 고이게 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폐쇄적 정치 형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역시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베네치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코멘다라는 계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이제 무역은 국가나 귀족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베네치아가 처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던 1650년대에도 베네치아 인구는 줄었습니다. 이 경제의 대국이었던 베네치아가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포용적 제도도 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후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로마의 몰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로마도 사실 포용적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호민관이었던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 의원들한테 곤봉에 맞아 죽어서 테베레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티베리우스의 사촌이었던 사람이었죠. 왜 호민관까지 한 사람이 이 사촌이 꾸민 음모에 당해서 곤봉에 맞아 죽어서 시체가 강에 버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호민관이었던 티베리우스가 이 로마 일반 시민의 권리를 장전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들한테 권력을 빼앗아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암살을 한 거죠. 로마를 보면은 시민이 정치나 경제적 권리를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노예제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취적이었고 원로 계급과 엘리트층이 경제와 정치 거의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죠. 엘리트층과는 달리 전쟁에 동원됐던 병사들의 가족은 아사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었죠. 티베리우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 추종자들이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가 죽은 이후에도 다음 세기까지도 이런 갈등은 주기적으로 불거졌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맞설 때 로마의 인민이 대폭 지지를 보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었죠.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카이사르한테 지지를 보내주게 된 겁니다. 카이사르는 이 원로원에 맞서기 위해서 루비콘 강을 건넜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후에 블루투스 같은 그런 불만 세력한테 살해당하고 말죠. 그리고 이후에 로마 공화정은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슬슬 이제 로마의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우구스투스가 이 로마 제국을 다시 재건하긴 했지만 뒤를 이은 비테리우스 황제는 민해라는 것을 없애버렸고 이 원로원의 권한을 완전히 다 이양을 했죠.
정치적 목소리를 빼앗은 대신에 시민한테는 밀, 올리브유, 포도주, 돼지고기 같은 것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민심을 샀죠. 검투사 대회, 서커스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의 한 맥락이었죠. 이런 식으로 권력이 중앙에 집권되니까 평민의 사유재산은 또 불안정해졌습니다. 제국이 확장하면서 몰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노예제도도 역시 유지되고 있었고 또 노예제도 못지않은 소장농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지주의 권리는 점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시멘트, 벽돌, 펌프, 수차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하기도 했지만은 이후에는 그런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어떤 사내가 성체의 기둥을 운반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했다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찾아갔는데 그 기술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로마의 지도층은 바쁘고 고분고분한 평민을 원했던 거죠. 따라서 기둥을 옮기는 일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창조적 파괴로 인한 기술 혁신을 막은 거죠. 기술 혁신이 결여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했던 노예제도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생산을 담당한 계층은 주로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들은 사유재산도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봤자 그것을 전달하지도 않고 기술 개발로 쓰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해봤자 주인 배만 불릴 테니까 말이죠. 인센티브가 없었던 거죠.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알지만 노예제도는 혁신과 거리가 멉니다. 노예제도가 없었던 미국 북부주들은 산업혁명에 참여했지만 남부는 그렇지 못했죠. 결국 이 로마는 초창기에는 포용적 제도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점점 갈수록 착취적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경제제도 이런 것들이 불안해지고 내분이 잦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몰락을 하게 된 거죠. 로마의 몰락 이후의 상황을 보면 또 재밌어집니다. 로마의 몰락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로마의 몰락으로 로마령 잉글랜드 역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정부가 쇠퇴했고 이 지방 분권적인 봉건주의로 이어졌고 이후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농민의 권한은 더 강해지고 반대로 귀족과 군주, 대주주의 권력은 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몰락 이후에 흑사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층 더 다원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대서양 해양 무역이라는 게 활발해지고 경제적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후에 발생했던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도 역시 이 로마의 몰락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독립도시가 탄생하고 흑사병이 봉건사회를 흔들고 흑사병의 그런 잿더미 속에서 강력한 도시가 부상을 하고 농민은 그런 봉건적 의부에서 해방되고 다원주의가 자리를 잡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이 잉글랜드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잉글랜드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이 절정에 달한 게 17세기였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이 독재 정권을 만들었던 크로멜이 죽으니까 이후에 찰스 2세는 절대 왕정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착수했는데 의회가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던 오렌지 윌리엄 공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이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쳐들어와서 왕위를 요구했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윌리엄 공은 절대군주 체제가 아닌 의회가 있는 입헌군주 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리를 얻어냈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읽었던 선언문이 권리장전이죠. 종합적으로 명예혁명은 국왕에 대한 의회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절대왕정이 막이 내렸다는 뜻이죠. 독점이 철폐되었고 사회재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개혁도 있었죠. 엘리트 측뿐만 아니라 상인과 사업가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원주의적 정치제도가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죠. 누군가 한 집단이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면은 나머지 집단들이 그 권력을 공격하기 때문에 독점을 하거나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모식 산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잉글랜드의 모식 산업은 옛날부터 사실 보호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치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들의 모직 사업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말했다시피 잉글랜드는 이미 다원주의가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에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빗발치게 되고 결국 그런 기존 제도를 보호하려는 그런 법률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지배층의 기득권을 막아주는 이런 법률, 장벽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그런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 모식 산업에서 기본이 되는 작업은 실을 뽑아내는 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적 기술에서 혁신이 시작된 것은 1738년이었습니다. 손 대신 돌림판을 사용해서 섬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특허를 낸 게 시작이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혁신이 이어졌습니다. 수력 방전기가 등장했고 이후에는 수력 대신 전기 동력을 도입했죠.
이후에 다축 방적기가 등장했고 뮬이라는 기계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손으로 100파운드 면에서 실을 뽑아내려면 5만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수력 방적기는 300시간이면 충분했고 자동 뮬은 135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하죠.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창조적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이 영국 수출은 2배로 뛰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생산성 향상, 창조적 파괴의 그런 주체는 새로운 인물들이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들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다원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잉글랜드의 다원주의는 어떻게 자리를 잡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포용적 제도를 위해서는 다원주의와 함께 중앙 집권화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사회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 권력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앙 권력을 견제할 다른 세력, 즉 다원주의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언뜻 보면은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두 개념이죠. 사실 이 정치 권력의 중앙 집권화 과정은 다른 권력 집단을 탄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왕정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독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중앙 집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중앙 집권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내세우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런 독재 위험성 때문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중앙 집권화 과정이 다원주의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깐 다시 잉글랜드를 보면은 지방 엘리트층과 귀족들이 잉글랜드의 중앙 집권화 과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발언권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의회의 권력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중앙 집권화는 의회 같은 다원주의와 이 가치 성장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너무 강한 중앙 집권이 절대 왕정으로 바뀔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다원주의가 탄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역사적 분기점, 다원주의, 중앙 집권화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다원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역사적 우발성, 즉 행운도 따라줘야 되죠. 잉글랜드 내전에서 연합 세력이 승리를 했지만은 만약에 그게 독재로 이어졌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다원주의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존의 왕이었던 제임스 2세가 오렌지 공을 물리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왜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밟았는가? 라고 봤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역사적 우발성 그리고 광범위한 연합 세력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잉글랜드가 성장을 하는 와중에 이 서유럽들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그런 나라들은 반대로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죠. 동남아 인도네시아 쪽을 보면은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대가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착취적인 제도를 수립해서 거기서 착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향신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수출 작물들의 재배를 포기하고 상업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신료가 잘 자란다는 소문이 나면은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작물만 키우도록 그렇게 착취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출을 하는 것보다 그냥 섬에서 안전하게 조용히 살자라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노력도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었죠. 네덜란드인들은 숨어있는 땅에까지 다 쳐들어가서 착취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상황이 비슷했죠. 유럽 제국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착취적인 경제 제도 때문에 아프리카는 산업화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도도 똑같죠. 이 발전의 퇴보를 조장한 것이 네덜란드가 아닌 잉글랜드라는 점만 달랐을 뿐이었죠. 인도는 원래 작물을 생산하는 나라였지만 착취를 당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됐고 중국에 냈다 팔 아편을 재배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를 보면은 지금 보면 잘 살죠. 근데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도 역시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동남아나 인도, 아프리카는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착취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미대륙에 진출할 때는 이미 난민은 착취할 게 많았기 때문에 먼저 진출한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 다 식민지화가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별로 착취할 게 없는 북미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북미와 남미에는 자원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이 북미에는 아즈텍과 잉카 같은 문명도 없을 뿐더러 이 인디언한테 착취할 황금도 없었습니다. 페루나 멕시코처럼 미국을 착취해서 일확천금을 얻을 가능성은 없었다는 거죠. 인구도 이 남미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식량을 빼앗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미국에 정착한 정착민들은 살아남으려면은 제 손으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스스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면 많이 가질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한다.
라는 그런 간단한 규율을 북미에서는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남미와는 달리. 정리하자면은 북미에는 남미와 달리 착취할 게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할 필요가 있었고 스스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 결국 포용적인 제도가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는 그 뿌리가 포용적 제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이 남미에는 착취할 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착취적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독재하는 사람들만 바뀔 뿐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했죠. 왜냐하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호주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호주는 1820년대에는 이 자유정책민이 거의 없었죠. 보통 죄수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이었죠. 죄수는 사회재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거나 뭐 잘해보려는 그런 동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됐겠죠. 그래서 이 호주도 역시 미국처럼 살기 위해서 포용적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밀투표까지 도입이 되었다고 하죠. 정리를 하자면 같은 식민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호주와 멕시코가 달랐던 이유는 착취할 것의 유무, 착취할 것이 있었기에 착취적인 제도가 들어온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착취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작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입장에서는. 착취할 게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런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권한을 주고 이후에 결국 포용적 제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으로 멕시코와는 달리 미국에는 포용적 제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포용적 제도로 이어지는 다른 길도 사실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런 사례죠. 1789년 8월 4일에 프랑스에서 새로 만들어진 헌법 제1조는 이랬습니다. 봉건 제도를 전면 철폐한다. 정액지대, 즉 풍작이든 흉작이든 가리지 않고 정해진 일정한 지대를 납부하는 제도에 관련된 기존 권리와 농노제에서 유래하는 것은 전면 철폐되어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11조는 더 개혁적이었습니다. 태생 관계없이 어떤 직위나 어떤 직업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 헌법으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영국에서 했던 명예혁명이 프랑스에서는 이때 발생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왕정이 종식하는 첫걸음이 이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이 뒤에는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끈 프랑스군은 유럽 대륙에 큰 고통을 안겨주긴 했지만 유럽의 그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도 사실이죠. 나폴레옹이 지나간 자리에는 봉건 질서가 없어졌고 길드가 무너졌고 군제와 절대 권력 역시 흔들렸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도 맥을 못 추게 됐죠. 19세기 중엽에 이르니까 프랑스가 장악했던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프랑스가 지나가지 않은 지역이나 손길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지역인 폴란드나 에스파냐 같은 지역은 여전히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일본이 포용적 제도로 가게 된 것도 사실 이런 상황과 비슷한데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일본과 중국은 19세기 중반만 해도 사실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유사점이 많았죠. 중국 황제처럼 도쿠가와 막부 역시 해외 무역을 금지했고 경제적인 변화 같은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관료 제국이었죠. 반면에 일본 정치적 구조는 조금 달랐습니다. 도쿠가 가문이 지배는 하고 있었지만 이 권력이 절대적이지도 않았고 스시마 같은 곳에서는 독립을 유지했고 나름대로 해외 무역도 스스로 할 수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영국한테 밀렸고 일본은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전합에 위협을 느끼게 되죠. 또 이후에 일본은 쇼군이 무너지게 되고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개혁이 이루어졌죠. 중국은 상황은 비슷했지만 제도가 달랐기 때문에 황실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개혁을 하는 대신에 이 무기를 수입해서 영국에 맞서려고 했고 일본은 독자적인 군수단업을 발전시켰죠. 결정적 분기점을 맞아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크게 엇갈린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이후에 일본 경제는 고속 성장을 했지만 중국은 착취적 제도가 그대로 남아서 이후에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으로 아주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포용적 제도가 자리 잡아서 산업화의 길로 갈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는 결국 대체로 기존 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18세기에 들어서 이미 독자적인 포용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영국을 앞질러 수 있었죠. 근데 다른 유럽의 식민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동유럽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일본의 태도는 서유럽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프랑스처럼 포용적 제도로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불평등의 대부분의 뿌리는 바로 이런 제도적인 차이, 그리고 제도적 확산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의 제목,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제도적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포용적 제도는 국가의 성공을 만들고 반대인 착취적인 제도는 국가의 실패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물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용적 제도도 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 착취적인 제도 하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용적 제도 안에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포용적 제도 하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독점해서 남용하려는 그런 시도가 없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와트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일단 성공한 후에는 절대주의 왕권의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과 비슷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창조적 혁신을 이뤄낸 사람들 역시 자신들도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막고자 특허권을 남용해서 독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지만 이 포용적 제도에서는 다원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포용적 제도의 선순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용적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그 포용적 제도가 독점을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또 한다는 거죠. 포용적 제도는 선순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의 잉글랜드를 보면은 이 블랙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블랙법이라는 것은 명예혁명으로 기득권이 된 휘그당파 의원들한테 반발을 가진 사람들이 검은 복면을 쓰고 공격 행위를 한 것, 적대적 행위를 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블랙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존 헌트리지라는 주민이 블랙들을 사주했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사실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근데 배심원단은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때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휘그파 의원들은 자신들의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블랙법을 강행하고 원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을까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을까요? 명예혁명은 한 엘리트 집단이 다른 엘리트 집단을 전복시킨 게 아니라 젠틀이라든지 상인, 수공업자, 기타 등등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절대 왕정의 반기를 들고 일으킨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법시주의도 이 과정에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다른 또 연합 세력의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본인이 만약에 어떤 서민들의 권리를 쉽게 빼앗게 되면은 나중에 왕이 자신이 권력을 빼앗아 갈 때도 막아낼 명분이 없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32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루즈벨트는 투표에서 57%의 지지를 얻어서 압승을 했고 민주당은 양원에서 다수당을 가지고 있어서 뉴딜 법안은 사실상 떼어놓은 당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법원이 딴죽을 걸었죠.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인 권력을 창출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루즈벨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법관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나이 든 법관에게는 업무량이 과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사법부 개혁을 추진했죠. 이 사법부 개혁을 하게 되면은 뉴딜 정책이 통과를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 지지도는 40%에 그쳤죠. 하원 역시 그런 사법부 개혁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꺼려했습니다. 하원은 법안을 상원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상원은 법안을 수정하도록 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법원과 루즈벨트는 결국 타협을 하게 되지만은 이 사례에서 더 중요한 것은 포용적 정치제도는 지속성을 훼손하는 시도 역시 제동을 건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하원은 구매에 맞게 법원을 물갈이해서 모든 뉴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정부 체제의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자신들도 나중에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한 거죠. 이것도 역시 선순환의 힘입니다. 누군가 권력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그 권력의 칼날이 자신한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영국의 처칠은 우리가 집을 만들면 이제 집이 우리를 만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포용적 제도를 만들어 놨고 이제는 그 포용적 제도가 사람들이 착취적 제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선순환의 굴레에 진입을 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시스템이 어떤 그런 불균형을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인센티브입니다.
이 사실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인센티브인데 이윤동기라고 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동기,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선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인센티브에, 즉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임스 매디슨이 말했다고 하는 만약 사람들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인센티브의 방향을 제대로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라는 것,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형식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설계하면은 많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맞춰서 제도를 설계해라 라는 말을 이 제임스 매디슨이 한 건데, 포용적 제도의 선순환의 과정이 정확히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선순환 과정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방식이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포용적 제도 안에서. 이 포용적 제도가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이 착취적 제도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착취적 제도의 악순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일부가 부를 독점한다. 그러면 독점한 부로 착취적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착취적 제도의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인센티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착취적 정치 제도는 소수의 배만 불러주게 되죠. 그러면 그 배부른 소수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죠. 사병을 만들고 용병을 키우고 판사를 매수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를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배를 불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갖고 싶겠죠. 내가 권력을 독점해서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다면 2인자, 3인자 또는 인민들도 내 부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내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바로 착취적 제도의 악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카르페오라는 사람이 과테말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재무장관에는 카스티오, 개발장관에는 시니발디를 임명했죠. 근데 이 세 사람은 모두 에스파냐 정복자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했지만은 그런 식민 지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착취적 제도를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아서 계속 착취를 하는 상황이 과테말라에 이어지게 된 거죠. 독립이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착취적인 성향이나 본질은 그대로였죠. 교육을 독점했고 토지를 강탈했고 대다수의 마야 후손들은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로 땀 흘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착취적 제도는 엘리트층의 배만 불러줍니다. 그리고 엘리트층은 그렇게 축적한 부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시에라리온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시에라리온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낸 그런 부의 독점 상황 때문에 그 부를 놓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이 이어졌죠. 2001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는 약 8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라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있었죠. 콜롬비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졌다고는 하지만 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내전도 심했고 시에라리온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냈죠. 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란군 역시 이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땅을 몰수했습니다. 콜롬비아 사례는 중앙 집권화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중앙정부의 권위가 이 나라 곳곳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나라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민병대라든지 그런 반란군들이 나라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계속 오래된 거죠. 정치인은 폭력이라든지 약한 중앙집권 정부와 공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그런 무법천지의 상황을 악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기들한테 이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콜롬비아 정치 제도가 실패한 것은 이 중앙집권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탓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상황이 안 좋죠. 1991년에 아르헨티나는 페소화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는 고정 환율을 채택하게 됩니다. 1페소를 1달러에 묶은 거죠. 묶으면서 달러로 은행 계좌를 만들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페소를 달러에 묶으면은 당장에 인플레는 잡히겠지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가장 큰 허점은 수출품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수출하는 회사들이 불리해진다는 거죠. 반면에 수입품은 싸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은 약해지고
수입품은 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수입품만 쓰려고 하죠. 수출은 씨가 마르는데 수입품은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2001년 12월 1일에 정부는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해버립니다. 1월에는 이 평가 절하를 공식적으로 단행하죠. 이제는 1페소에 1달러가 아니라 4페소에 연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페소 계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 적용한 환율 1달러당 4페소가 아니라 이 직전에 적용했던 환율 1대1로 환율로 바꿔버린 겁니다. 얼마 전까지 1000달러를 저축했던 사람은 이제 250달러만 남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역시 착취죠. 아르헨티나는 선거를 치르지만은 사회재산은 무시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트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고 다원주의도 없었기 때문이죠. 남미를 보면은 이 선거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불평등 때문에 유권자들은 극단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한테 표를 몰아주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죠. 포퓰리즘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부패와 낭비가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역시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폐개혁은 북한에서도 있었죠. 2009년 11월에 북한은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100원이 하루아침에 1원으로 전락했죠. 프랑스가 42년에 걸쳐서 한 일을 북한은 일주일 만에 한 거죠. 게다가 10만원 이상은 환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만원은 암시장에서 대략 40달러 정도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단순히 국민의 사유재산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그런 이윤동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실패한 국가들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짐바브웨, 시에라리온, 남미에서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아시아에서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서아시아의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일본은 열대지방이고 일본은 온대지방에 자리 잡은 나라도 있죠. 어떤 나라는 영국 식민지이고 어떤 나라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죠. 또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역사, 언어, 문화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 바로 착취적인 제도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엘리트층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국가를 착취했습니다. 착취적 제도의 구체적인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하다는 거죠. 착취적인 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부와 권력을 엘리트층으로 몰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죠. 콜롬비아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중앙정부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은 중앙 엘리트층이 그런 상황을 은근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보통 19세기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식민제도, 착취적 제도가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고 짐바브웨나 시에라리온은 영국 식민 정부의 착취적인 제도에서 유래를 했죠. 우즈벡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소련의 착취적인 제도를 이어받은 겁니다. 북한도 역시 그렇고요. 해법은 이 착취적인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광범위한 연합 세력을 만들거나 역사적 우발성이 있다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 역시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내전, 권력투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랐던 점은 영국에는 광범위한 연합 세력으로 구성한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포용적 제도를 만들어낸 시작점이 된 명예혁명이라든지 메이주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포용적이고 권력을 나눠서 가지겠다는 그런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연합 세력이 이기고 권력을 나눠 가질 수가 있다면은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포용적 제도는 선순환을 하면서 착취적 제도로 가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차단을 하죠. 포용적 제도는 그 자체로 부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적어집니다. 독점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말했다시피 이 과정에서 행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기존의 제임스 2세가 이겼다면은 그러면은 명예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존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계속 그렇게 악순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기존의 틀을 깨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그런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이 보츠나와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1885년에는 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식민지였죠. 보호령에 가까웠는데 보츠나와에는 사실 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화로 얻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이 남아프리카에 있던 독일의 팽착을 견제할 목적으로 그냥 보호령으로 선언을 했던 거죠. 근데 1889년에 영국의 이 남아프리카 회사가
이 북쪽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식민지로 전락할 상황이 닥쳤죠. 보츠와나의 추장들은 보츠와나가 남아프리카 회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탈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추장이 같이 영국을 건너가서 여왕을 만나서 설득했고 결국 보츠와나를 지켜내게 되죠. 종합적으로 보면은 보츠와나의 추장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순전히 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추장이 스스로 런던으로 날아가서 이 여왕을 만나려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또 세 명의 추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영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츠와나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덕분이었습니다. 또 다원주의적인 요소도 있었죠. 추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보츠와나에는 자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곳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독립 당시에 보츠와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축에 들어있었습니다. 포장도로는 이 나라 전체에서 겨우 12km 정도에 불과했고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은 22명이 전부였다고 하죠. 주변은 온통 백인이 권력을 장악한 그런 백인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이었죠. 근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이후 45년 동안 보츠와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로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이 보츠와나죠. 보츠와나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독립 이후에 신속히 포용적 제도를 만든 덕분이었습니다. 선거를 치렀고 내전이나 쿠데타를 경험한 적도 없었죠. 더불어서 사유재산도 집행했고 포용적 경제제도를 수립했습니다. 보츠와나의 핵심 자산은 가축이었습니다. 엘리트층이 가축이라는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층은 엄격한 사유재산권의 집행을 선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집권화와 다원주의적인 제도가 보존이 됐고 또 역사적인 우발성도 있었죠.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보츠와나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또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식민 통치 시절에 이 추장들은 보츠와나의 광물 탐사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보석이 발견되면 영국이 들어와서 착취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독립하고 나서는 이 지하 광물에 대한 권리를 부족이 아닌 국가에 귀속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조치였죠.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수입을 국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츠와나가 기존의 틀을 깰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해방이라는 결정적 분기점 사건을 놓치지 않고 즉시 포용적 제도를 수립한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도 역시 한번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대약진 정책으로 철강 생산을 1년 내에 2배로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민이 가지고 있는 주전자, 냄비 같은 것은 물론이고 홈이나 쟁기 이런 것도 다 녹여야 할 판이었죠. 그래서 결국 끔찍한 기아에 직면하게 되죠.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의 인민이 이 기아로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원인은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약진 운동으로 약간의 변화가 일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의 입장에서 반혁명 세력을 처형했던 공산당 고위 간부였던 덩샤오핑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 근데 이런 덩샤오핑은 그런 실용주의 탓에 또 찍히게 되죠. 마오쩌둥은 이 덩샤오핑을 중국 사회주의를 흔들고 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한다고 덩샤오핑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대혁명을 선언하죠. 문화대혁명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폭력을 당하고 살인당하죠. 그 과정에서 덩샤오핑도 역시 지켜서 감옥도 갔고 강제노역도 하게 되죠. 근데 1976년 9월에 결정적 분기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죽은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덩샤오핑은 정치혁명을 해서 정권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죠. 사회재산을 보장해주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고속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보츠와나나 이 중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착취적 제도는 포용적 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많은 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작용을 해야 되죠. 결정적 분기점도 마련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연합 세력도 있어야 하고 게다가 행운도 뒤따라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많은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왜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실패하는가를 봤습니다. 정치제도의 차이 때문이었죠. 착취적인 정치제도는 국가의 실패를 만들고 포용적인 정치제도는
국가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까지 본 모든 이런 사실들이 운명이었을까요? 멕시코는 미국보다 못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까지 우리는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만 포용적 제도가 태동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죠.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합니다. 반면에 착취적 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에 불리합니다. 또 착취적 제도는 착취한 자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더 커집니다. 착취적 제도가 항상 경제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하지는 못하죠. 착취적 제도는 내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착취적 제도가 악순환을 하는 것처럼 포용적 제도도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보츠와나 같은 국가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포용적 제도로 가기도 하고 베네치아나 로마 같은 국가는 선순환을 끊어내고 착취적인 제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른 정치적 제도로 간 사례가 있다는 것은 국가의 승패가 역사적 숙명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죠. 미국이 멕시코보다 잘 사는 것은 숙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인이 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것도 필연이 아니죠. 중국인이나 심지어 잉카인이 식민 지배의 주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를 봉건제도가 대체하고 그 과정에서 군주의 권력이 약화되고 이후에 흑사병의 창궐로 봉건 질서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우연히 발생한 그런 역사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어쩌면 페루가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투자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은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말은 100년 후를 예상해 볼 때 포용적 제도에 기반을 둔 미국과 서유럽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나 남미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잘 사는 나라, 지금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나라들이 지금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보다 여전히 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나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빈국에서 부국의 반열에 오르는 나라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보츠와나처럼 말이죠. 그런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알파의 투자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나라는 보통 그런대로 중앙 집권화를 만든 나라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루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나 칠레, 멕시코 등이 그런 사례죠. 이 책에 따르면 콜롬비아처럼 중앙 집권화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중국처럼 착시적인 정치제도 하에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조만간 맥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얀마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 어떤 국가가 이 중국식 모형을 가져다가 중국처럼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 독재 국가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중국식 모형을 선호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미얀마나 베트남이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계속 봤듯이 권위적인 성장 모형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알아보죠. 초창기에 이 중국의 시장 개혁을 설계했던 핵심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첸윤이라는 사람은 이 중국의 경제를 새장 안의 새에 비유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 마리 새이기 때문에 새가 건강하고 활달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당의 통제력에 해당하는 새장을 확대해야 하지만 새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새장을 열어주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싶지만은 이 자유를 주진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공업처럼 말이죠. 기존의 답안지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성장이라면은 창조적 파괴가 필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착취적 제도 하에서도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은 성장을 해왔는데 1989년에 천안문 강정에서 탱크가 시위대를 향해서 돌진을 했죠.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서도 대부분 대화와 통신을 중국 정부가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도 다 선벌적으로 통제를 하죠. 이런 정치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의 성장은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모형, 즉 착취적인 정치제도 덕분이 아니라 그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저자의 말입니다. 중국에서 정치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중국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서 그런 정치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브라질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힘을 얻어서 포용적으로 발전한 사례가 바로 브라질이라는 거죠. 1964년에 브라질에서는 파업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작해서 생활비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소해서 밝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여기에서 노동자들은 열받아서 연장을 내려놓고 파업을 했죠. 이때 노조위원장은 룰라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업이 이 브라질의 전역을 뒤덮었죠. 그리고 또 룰라뿐만 아니라 좌파 지식인이었던 페르난도 엔리크 카르도주는 군사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수많은 집단을 집결하면서 이 브라질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카르도주는 전문가 연합, 노조, 교회, 학생조직, 학술단체, 토론집단, 사회운동 등 여러 광범위한 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이렇게 1979년 10월 노동당이 출범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다양한 집단을 대변하는 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군부는 마지못해서 정권의 문을 열었고 1994년과 98년 대선에서는 카르도주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2002년에는 룰라가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다양한 어떤 그런 집단들이 광범위한 연합을 만들어내면서 브라질에 어떤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브라질은 고속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브라질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권한을 점점 더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권한 강화라는 것. 1688년의 잉글랜드의 명예혁명, 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 혁명,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혁명과 더불어서 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통점은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권한 강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명예혁명에서는 상업가, 젠트리는 물론 뿐만 아니라 황실과 거리가 멀었던 그런 귀족 연합이 참여해서 정치혁명을 이뤄냈고 다원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거쳐서 미국의 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리는 과정 역시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이 권한을 늘려나가는 그런 여정이었죠. 다원주의적 권한 강화 과정이 생략된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착취적인 제도 하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은 권한 강화의 과정을 동반한 포용적 제도를 발전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은 있습니다. 광범위한 권한 강화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너무 큰 혼란,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앙집권화된 질서도 그런 요인 중 하나죠. 혁명을 하는 도중에 완전히 폭동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할 중앙집권화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또 언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 명예혁명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에서도 소책자라든지 책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인들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죠. 중앙집권화는 돼 있지만 광범위한 연합 세력도 없고 언론 역시 정보의 통제를 받고 있죠. 한 중국인 분석가는 당이 지도력을 잃지 않으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이 군을 장악한다. 두 번째는 당이 공산당 간부를 장악한다. 세 번째는 당이 언론을 장악한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국에서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만들어지고 자유 언론이 탄생을 한다고 해도 행운 역시 따라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서양은 동양보다 잘 사는가? 라는 많은 학자들이 가지는 의문. 여기에 대해서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총균사에서 지리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 책은 지리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정치 제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죠. 오늘날 국가들의 경쟁력의 차이, 미국과 멕시코,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제도적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성장한 국가는 포용적 제도를 가졌고 성장하지 못한 국가들은 착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죠. 포용적 제도라고 하면은 개인들의 이윤동기,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사유재산이 지켜져야 하죠. 그러려면은 우선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줄 중앙집권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중앙집권화가 독재로 변할 가능성을 견제해줄 광범위한 연합세력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 세력에는 언론도 포함되죠. 일단 그런 식으로 포용적 제도를 만들면은 그 포용적 제도는 선순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용적 제도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분산하고 더불어서 부도 분산되게 됩니다. 부가 분산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경제 수준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독재를 해서 얻는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내전의 위험도 낮아지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산다면은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쟁은 항상 뭔가 못 사는 사람들이 답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이 착취적 제도 역시 순환을 하기는 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착취적 제도는 독재자의 부를 늘려주고 그렇게 늘린 부로 독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재의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세계 정세의 원인입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미국이 멕시코보다 잘 사는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지에 대한 답이죠. 답은 정치 제도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치 지도자이고 어떤 국가를 구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겁니다. 방법은 독재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독재를 견제할 연합 세력을 지원해주는 게 효과적이 될 수 있겠죠. 브라질로 예를 들면 연합을 구성하려 했던 룰라를 지원해줌으로써 브라질의 포용적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겠죠. 우리가 만약 투자자라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투자자로서 거시경제를 보면서 어떤 국가는 현재 상황이 좋고 어떤 국가는 현재 상황이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미국의 경제가 현재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용적인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적인 제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 우리는 투자자로서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반대로 미국의 포용적인 제도가 훼손되는 기미가 보인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겠죠. 미국이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용적 정치 제도가 훼손되는 기미가 보인다면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연준도 장악하고 사법제도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은 포용적 제도가 훼손될 기미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그게 지속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전에 우리가 루즈벨트의 사례에서 봤듯이 미국의 포용적 제도는 다수를 차지한 대통령,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게 포용적 제도의 선순환의 이득이죠. 만약 그런 브레이크가 미국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그런 것을 다 박살낸다면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또한 이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죠. 중국이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착취적 제도든 포용적 제도든 현상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정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여전히 미국보다 못 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중국에 투자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져가면서 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자기는 어렵다는 거죠. 언제 나의 부가 착취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파를 노리는 투자자라면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막 포용적 정치체제로 진입한 국가가 있다면 아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겁니다. 브라질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국도 사실 그런 사례이고요. 또는 만약에 중국이 정치개혁을 성공할 기미가 보인다면 포용적 제도로 나아간다면 권력을 광범위한 연합 세력이 나눠가지고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유로운 언론이 지켜진다면 중국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경제서이지만은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서이기도 하고 역사서이기도 하죠. 왜 어떤 국가는 실패하고 어떤 국가는 성공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로 재밌게 풀어낸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